여러분, 이건 그냥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철거였죠. 우리의 신뢰, 우리의 삶, 그리고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을 거라는 헛된 환상까지 전부 무너뜨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철거 말입니다. 오늘의 지적인 여정에 동참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경제적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첫걸음,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불을 향한 여러분의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건 절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탐욕과 의도적인 무시, 그리고 혁신이라는 가면을 쓴 가짜 돈더미 위에서 서서히 설계된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된 열차 탈선 사고였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월스트리트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직장, 우리의 저축,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되어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8년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을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뉴스 헤드라인은 끝없이 치솟는 집값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죠.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요. 그런데 바로 다음 주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은 증발하고 주식시장은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부는 수천억 달러, 아니 수조 달러의 돈을 풀기 시작했죠. 근데 그 돈, 모든 것을 잃은 노동자나 우리 같은 서민에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붕괴를 야기한 바로 그 금융기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완전 코미디죠. 2008년 금융위기는 흔히 어려운 전문용어로 설명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용부도 스와프, 증권화, 시스템 리스크. 하지만 이 복잡한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면 이건 그냥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현대판 버전일 뿐입니다. 견제받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돈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200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IT 버블, 즉 닷컴 버블이 터졌거든요. 경제는 비틀거렸고 투자은행들은 새로운 대박 상품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대박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집을 사는 건 단순히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아메리칸 마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이 마약을 대량으로 팔아치울 방법을 알아냈죠. 여기서 바로 주택저당증권이라는 놈이 등장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수천 개의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빚을 한데 모아 김밥처럼 똘똘 말아서 하나의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파는 겁니다. 이 상품의 홍보 문구는 아주 매혹적이었죠. 위험은 낮고 수입은 꾸준하며 실물 자산인 집이 담보합니다. 아니, 이걸 누가 안 사겠어요? 하지만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돈 찍어내는 기계를 계속 돌리려면 은행은 점점 더 많은 대출, 즉 김밥 속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신용이 좋은 우량 고객이라는 재료가 다 떨어지자 그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변동금리, 소득 증빙 불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드립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험이 분산되었다고 말했거든요. 잘게 쪼개서 섞었으니 괜찮다고요. 마치 상한 김치 몇 조각 섞는다고 김밥 전체가 상하겠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김밥 전체가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 뒤에서는 더 기괴한 2차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도박판이었죠. 이건 본질적으로 MBS에 대한 보험 상품인데 투자자들이 어떤 대출이 부도날지, 즉 망할지에 돈을 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남의 집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걸 넘어서 그 집이 망하는 것 자체에 베팅하는 기괴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그들이 벌 돈도 더 커지는 구조였죠. 이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무디스, S&P, 피치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심판 역할을 해야 했죠. 하지만 대중에게 경고하는 대신 그들은 이 쓰레기 같은 독성 자산의 A, 즉 최고 안전 등급이라는 도장을 쾅쾅 찍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상품을 파는 은행들에게서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이해상충이었죠. 축구 경기에서 한쪽 팀에게 돈을 받은 심판이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기에 아무도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이 되자 주택시장은 이미 과열될 대로 과열됐습니다. 집값은 월급 상승률을 아득히 초월했죠. 유령 도시 같은 곳에 건설붐이 일었고 사람들은 이사 들어가지도 않은 집을 사고 팔며 단타, 즉 플리핑했습니다. 겉보기엔 엄청난 번영처럼 보였지만 실은 거대한 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가 시작됐습니다. 변동금리 모기지의 이자율이 더 높은 수준으로 재조정되자 주택 소유자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류가 급증했죠. MBS의 가치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모든 베팅과 그 모든 안전자산들이 실제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그해 초에는 베어 스턴스가 이미 먹혔죠. 세계 최대 보험사 중 하나였던 AIG가 다음 타자였습니다. 이들은 그냥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둥들이었죠. 그리고 그 기둥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물밑에서는 공포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은행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유동성이 얼어붙었고 주식시장은 대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은퇴 자금을 잃었습니다. 단 1년 만에 미국인들의 가계 자산이 19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게 증발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구제금융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위한 것이었죠.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국 정부는 신속하게 수천억 달러를 은행에 쏟아부었습니다.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과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시스템 안정을 위해 수조 달러가 투입되었죠. 그런데 누구를 위한 안정이었을까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치솟았고 집은 계속 압류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월스트리트의 임원들은 그 구제금융 돈으로 자신들에게 보너스 잔치를 벌였습니다. 붕괴의 설계자들은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실수였고 시스템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진실 하나를 드러냈죠. 금융 시스템은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15년이 지난 지금 먼지는 가라앉았지만 핵심적인 기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는 더 크고 더 빠르고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2008년 붕괴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가장 강력한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돈 찍어내기입니다. 양적 완화. 허공에서 수조 달러를 찍어내 금융 시스템의 펌프질에서 대출을 촉진하고 자산 가격을 부양하며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아주 고상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건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이죠. 주식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등했죠. 기업 이익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금수저는 더 금수저가되고 흑수저는 아예 수저를 쥘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금융시장과 현실 세계 사이의 근본적인 불균형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영끌과 비투라는 절박한 선택지로 내몰렸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자 각국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찍어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단 2년 만에 풀렸습니다. 제로금리, 긴급대출,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 살포까지. 한동안은 마치 우리가 영원히 시스템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을 마침내 찾아낸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린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럴 리가 없었죠. 2021년 인플레이션이 맹렬하게 부활했습니다. 식료품이나 기름값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경제학자들이 일시적이라고 일축했던 바로 그 현상이 끈질기고 고질적이며 정치적으로도 아주 독이 되었습니다. 한때 경기 회복의 영웅이었던 중앙은행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과잉을 되돌리기 위해 허둥대고 있습니다. 금리는 급등했고 시장은 추락했습니다. 빚은 다시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시스템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그 낡은 균열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 이번에는 시스템이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기업 부채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적자에 빠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용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집중화되고 덜 투명해진 금융산업은 리스크와 레버리지, 그리고 환상을 위한 새로운 도구들을 진화시켰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떴다가 무너졌고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을 약속하면서 조용히 낡은 함정들을 재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역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드로 성장하는 금융 시스템. 잘못된 아이디어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두려워하는 정책 이반자들. 규제 기관은 포섭되거나 힘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다시 부서질 때 그 파편을 치우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08년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복잡함은 안전함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규제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리스크를 숨기기는 더 쉬워집니다. 월스트리트는 불투명성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들이 당신에게 팔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둘째, 인센티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은행가들이 자신이 구제될 것을 안다면 그들은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할 겁니다. 규제 당국자들이 자신의 다음 직장이 헤지펀드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눈을 감아줄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대중의 분노보다 시장 붕괴를 더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시민이 아닌 시스템을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금융교육은 생존 기술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내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해야 합니다.
거품을 인식하고 주류의 서사를 의심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새로운 붐, 새로운 정책에 대해 들을 때마다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 누가 리스크를 감수하는가? 그리고 음악이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음악은 언제나 멈추기 때문입니다. 2008년의 붕괴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고편이었고 경고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일한 구조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더 디지털화되고 더 자동화되었으며 더 취약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충격이 왔을 때 기병대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제금융을 기대하고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고 변동성을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정의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무대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말입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고 인식이며 회복 탄력성입니다. 폭풍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 굳건히 설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을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당신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말이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역사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